로우블록의 늪에 빠져 프리미어리그 4연속 무승부로 가기 직전 리버풀을 구해낸 9번 다르윈 누네스, 91분, 92분 연이은 득점으로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멀티골이 얼마나 귀한 득점이냐 하면 2023년 8월 27일 뉴캐슬 원정에서 기록한 멀티골 이후로 프리미어리그 기준 약 1년 5개월 만에 극적인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도파민 그 자체죠. 오늘은 긴 말 필요 없이 다르윈 누네스의 득점과 우승 확률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91.5%, 옵타에서 측정하는 우승 확률에서 리버풀이 처음으로 90%를 뚫었습니다. 뒤를 잇는 아스날은 8.2%로 추락. 이번 경기 전 21라운드에서의 우승 확률 그래프를 보시면 리버풀은 86.5%, 아스날은 13%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22라운드 리버풀 2대0 승리, 아스날 2대2 무승부를 통해 90%를 뚫게 된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순위로 보시게 되면 15승 5무 1패로 유일한 승점 50점 도달, 아스날과 한 경기 차이가 있는 와중에 승점 6점 차로 2점 더 벌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기되었던 에버튼 원정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승점 9점 차, 득실차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거의 4경기 차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드는 순간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9점 차로 벌어지게 된다면 1위보다는 2위 입장에서 힘이 꽤 많이 빠지겠죠. 만약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다, 아스날도 같이 무승부를 거둔 터라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서 4점 차, 뭔가 가슴이 답답하죠. 그만큼 이번 승리는 대단히 중요한 3점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본 경기 내용으로 가시죠. 37회 슈팅, 2연속 무승부라는 아쉬운 결과가 있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리버풀이 충분히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간단히 앞선 두 경기의 기대 득점 값을 보시죠. 맨유전에서의 기대 득점 값을 보시면 리버풀 2.86, 맨유 1.67, 하지만 결과는 2대2 무승부. 맨유의 역습 퀄리티가 워낙 좋은 효율을 보이며 이 실점을 허용했으나 리버풀은 더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2득점에 그쳤던 게 무승부로 이어졌죠. 노팅엄전은 더합니다. 리버풀은 2.72, 노팅엄은 0.53, 하지만 결과는 1대1 무승부. 수많은 득점 찬스를 놓쳐버린 리버풀은 또다시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이번 브렌트포드전을 보실까요? 리버풀 4.16, 브렌트포드 1.20, 결과는 2대0 승리. 만약 누네스가 90분대에 멀티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승부로 끝났다면 대략적으로 기대 득점 3, 4를 기록하고도 0대0 무승부로 끝날 뻔했다는 겁니다. 슈팅 37회를 시도하며 한 골도 넣지 못했다면 각포, 디아스, 살라에 대한 비판, 아니 비난 여론이 상당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부정 여론을 홀로 뒤집어버린 선수가 있었으니 다르윈 누네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누네스에 대한 걱정을 하며 기자들이 아르네 슬롯에게 질문을 하자 슬롯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이고 아마 또 다른 사람들의 관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가 자신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그링턴 경기에서 첫 골에 관여했고 플럼전에서는 조타의 득점에도 관여했죠. 그리고 사우스햄튼전에서는 득점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삶이란 그런 겁니다. 때로는 득점을 하고 때로는 못하기도 하죠. 다르윈은 계속해서 득점을 할 겁니다. 저는 다르윈이 당신이 보는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도 여전히 득점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감독은 선수를 감싸는 게 맞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르윈에 대한 질문을 받은 경기에서 결승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가 바로 다르윈 누네스였다는 겁니다. 인생 정말 모르죠. 우선 우리가 누네스를 생각하며 흥분하기 전에 아르네 슬롯의 미친 교체술이 다시 한번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체 타이밍은 후반 65분, 카드리스크가 있는 치미카스를 빼고 로버트슨 투입, 로우블록 구조를 뚫어내지 못한 디아스를 빼고 누네스 투입. 이제는 크로스를 직접 9번을 향해 보내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교체 타이밍은 후반 80분. 특히 이 교체가 상당히 컸습니다. 체력 소모가 컸던 소브슬라이를 빼고 10번 성향의 엘리엇 투입, 측면 10번 움직임이 가능한 존스 투입. 마지막 교체는 후반 87분. 경기 내내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각포를 빼고 오른반에 능한 키에사 투입. 마지막 다르윈 누네스가 득점하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면 지금 투입된 선수들 모두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르윈의 첫 득점 장면을 통해 보시죠. 측면에서 키에사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브렌트포드의 수비 라인을 보시죠. 기본적인 수비수 4명을 제외하고 2명이 더 사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을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이 채우고 최전방 위사를 제외하면 모든 선수들을 배치하여 6-3-1, 그냥 6-4-0이라는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수비 라인이 형성되었습니다. 하프 스페이스에도 여러 배치되어 있고 공이 있는 주변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붙어있죠. 특정 패턴을 통해 공간을 창출해야겠지만 누가 봐도 뚫어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대한 많은 숫자를 페널티 박스에 투입하는 것 말곤 답이 없죠. 주변에 볼을 돌리고 다시 키에사가 받습니다. 리버풀은 로버트슨과 그라벤베르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선수가 박스 안에서 크로스를 기다리고 있죠. 정말 이 정도 수준으로 내려앉으면 하프 스페이스에도 미드필더 공격수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페널티 박스 숫자를 높이고 크로스밖에 없습니다. 키에사는 1대1에서 크로스각을 만들기 위해 좌측으로 움직이죠. 키에사가 오른발 크로스를 올리기 직전의 모습을 보시면 이 디테일이 참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로 10번 존스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며 미드필더를 최후방으로 당깁니다. 두 번째, 윙어 키에사는 풀백과 미드필더 총 2명을 데려갑니다. 세 번째, 풀백 로버트스는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윙어 은베모를 데려가고, 네 번째, 6번 그라벤베르가 올라오면서 세 가지 옵션을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그냥 배치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미드필더를 안으로 당겨주고 앞 공간을 채우는 윙어 은베모를 다시 안으로 당기면서 의도적으로 중앙 공간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풀백을 활용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 윙어의 크로스, 6번의 중거리 슈팅 혹은 위협적인 패스, 여러 옵션들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키에사는 여기서 오른발 크로스를 택합니다. 날카로웠지만 레프트백이 헤더 클리어링을 하며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클리어링한 볼이 아놀드에게 전달됩니다. 10번 엘리엇은 공간으로 내려와서 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왜 윙어들의 포지셔닝이 1차로 중요한지 나옵니다. 살라가 안으로 내려와서 받는 게 아니라 터치라인 쪽으로 쭉 내려가며 풀백을 당겨주며 수비 간격을 벌려줍니다. 이 움직임을 꼭 인지한 채 다음 장면을 봅시다. 아놀드가 엘리엇에게 2대1 패스를 주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한 살라의 위치를 봅시다. 측면으로 벌리면서 풀백과 센터백 간의 간격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우 블록을 깨는 주요 포인트 중 하나죠. 이렇게 되면 사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미드필더 혹은 윙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윙어가 엘리엇을 마크하기 위해 안으로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2명이 하프 스페이스를 완전히 방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놀드는 살라가 벌려놓은 이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죠. 바로 이겁니다. 본래 하프 스페이스를 1차로 채워야 하는 미드필더 2명이 바깥에 있다 보니 풀백과 센터백 간의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엘리엇을 막기 위해 본래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윙어 샤데가 나오면서 아놀드의 침투를 전혀 방어하지 못합니다. 엘리엇의 패스가 이 사이로 들어가죠. 원터치로 아놀드의 컷백 크로스가 시도됩니다. 이것도 정석이죠. 안으로 들어가며 직선적으로 크로스를 주는 게 아니라 이처럼 미드필더가 안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그 순간 비는 중앙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컷백 크로스. 하지만 이 볼은 다리를 맞고 다시 아놀드에게 옵니다. 그리고는 컷백 크로스가 아닌 직선적인 크로스. 이 공간이 뚫리게 되니까 아놀드가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죠. 아놀드의 크로스, 다르윈 누네스의 결승 득점. 로우 블록을 끝내 뚫어낸 리버풀의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기본 방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윙어가 측면으로 벌리며 풀백을 당겨 사이 간격을 넓힌다. 두 번째, 하프 스페이스를 지키는 미드필더 혹은 윙어가 밖으로 나왔다, 곧바로 침투, 하프 스페이스 공략. 첫 번째 컷백 크로스 시도, 이후 흘러나온 볼을 다시 땅볼 크로스, 득점. 간격 넓히기, 하프 스페이스 침투, 컷백 크로스 시도, 다시 크로스, 득점. 그냥 아무렇게나 밀어넣은 득점이 아니죠. 쐐기 득점도 봅시다. 두 번째 득점이 발생하는 시작점은 살라의 리커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비수의 터치가 긴 상황에서 살라가 이 소유권을 가져온 게 정말 컸죠. 살라가 볼을 잡고 엘리엇이 측면으로 빠져주며 이 패스를 받으러 옵니다. 엘리엇과 키에사가 겹치는 와중에 키에사가 이 볼을 잡습니다. 키에사가 투터치 내로 엘리엇에게 곧바로 전달. 이미 누네스와 존스는 최후방 라인으로 침투하며 상대 센터백을 당겨주고 있습니다. 절대 엘리엇에게 센터백이 붙을 수가 없죠. 키에사의 패스. 엘리엇이 볼을 잡을 때 존스가 센터백 뒷공간으로 침투하겠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 존스의 디테일이 정말 컸습니다. 괜히 역습 때 미드필더나 포워드가 적극 참여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존스가 대각선으로 뛰어주면서 지금의 움직임을 뒤에 있는 또 다른 센터백이 존스의 움직임을 견제합니다. 그러면 누네스에게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죠. 존스의 대각 움직임을 활용해서 안으로 볼을 투입할 수도 있지만 존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또 다른 수비수가 존스를 따라갔기 때문에 누네스에게 노마크 찬스가 발생했죠. 엘리엇이 이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훌륭한 패스. 누네스가 볼을 잡는 순간을 보면 마크맨이 없죠. 그 뒤에 누네스가 좋은 슈팅을 보이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내용은 적극적인 역습 가담. 지금이 92분이거든요. 이 역습이 진행될 때 무려 5명의 공격 자원이 다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격수 3명, 10번 미드필더 2명, 이 중 4명은 교체로 들어온 선수죠. 이러한 정신력과 적극적인 역습 가담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슈팅 각을 만들고 그대로 빻다. 쐐기 득점이 들어가죠. 리버풀이 괜히 프리미어리그 역습 공격 1위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 디테일에는 적극적인 역습 가담, 공격 자원 5명 모두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 마인드가 주요했다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사실 다르윈 누네스가 대단히 좋은 마무리를 해주며 승점 3점을 만들어냈으나 이 안에는 여러 선수들의 헌신, 노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다이크, 코나테의 수비는 물론 엘리엇은 두 장면 모두 결정적인 패스를 기록했죠. 최근 팬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아놀드가 결승 어시스트를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사우디로 판매하라는 비판을 받던 누네스가 결승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부상 복귀 후 제대로 된 경기 출전 하나 없던 엘리엇이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리버풀 팬들에게 있어 최고의 순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승리를 토대로 리버풀이 다시 위닝 멘탈리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로우 블록 관련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